안녕하세요. 저의 충격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90년대 초반에 선을 보고 만나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댁 식구로 시아버지와 시동생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2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셨고, 남편과 시동생이 양 날개가 되어 시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었죠. 시동생 부부는 이미 아들과 딸이 있었고, 저는 결혼한 지 4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시댁 식구들과 조금의 갈등도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인자하셨고, 시어머니는 우아하고 고상하신 분이었고, 시동생은 활달하고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었고, 동서는 손끝이 야무진 살림꾼이었어요. 그런데 시댁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계모이고, 시동생은 남편과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렇다고 네 편 내 편 이런 식으로 지낸 건 절대 아니었고, 온 식구가 두루뭉술하게 잘 지냈답니다. 제가 아이를 낳게 되자 동서와의 사이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거의 매일 애들을 데리고 만나서 같이 놀고 수다를 떨었네요. 형님, 수찬이 굉장히 빨리 크는 것 같아요. 이목구비 뚜렷한 것 좀 봐. 너무 예뻐요. 빨리 크는 것 같지? 역시 동서는 알아봐 주네. 내 남편은 아들의 뭐가 달라졌는지 설명해줘야 알아듣는데. 제 남편도 그래요. 애들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하여튼 우리 집안 남자들은 무뎌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좀 다르지. 세심하시고 배려 넘치잖아. 겉보기에는 그렇죠, 형님. 아버님이 훌륭하고 인자하고 좋은 분으로만 보이죠? 응? 당연하지. 왜? 아버님한테 내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어? 아버님한테 계산적인 면이 있어요. 그리고 고지식함도 있고요. 에이, 그럴 리가. 고지식하긴커녕 오픈마인드에 시원시원하신 성격인 것 같은걸? 아직 우리 아버님을 모르시네. 아버님 얼굴이 매일 늙는 거 안 보이세요? 어머님이 조용한 분이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아버님의 꼬장꼬장한 성격 받아주느라 힘이 많이 드실 겁니다. 동서, 아버님을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남편 흉은 봐도 시부모님 흉은 보지 말자고. 제가 조언을 했더니 동서의 표정이 쎄하게 바뀌더군요. 아마 지금 저 혼내시는 거예요? 형님 웃기시네요. 같이 할 말 다 해놓고는 나더러 시댁 흉 보지 말라고요? 아니, 내 말은 시부모님 흉을 보지 말자는 거야. 참나. 며느리끼리 뒷담화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세요? 동서 화났어? 아, 미안해. 내가 괜히 오버했나 봐. 이미 감정 상했거든요. 나한테 육아에 대한 정보를 쏙쏙 뽑아가 놓고 마지막엔 홍기를 하시니 기분이 찝찝합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그러지 말고 점심 먹고 가. 미안해, 동서. 동서에게 한 소리 했다가 사이가 살짝 멀어졌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사과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를 피해 다니더라고요. 온 식구가 시댁에 모였는데도 제 인사를 무시했어요. 동서, 아직 안 풀렸어? 내가 사과할게. 미안해. 미안하면 오늘 저녁상은 형님이 좀 차려주세요. 제가 손목이랑 허리가 아파서 앉아있고 싶네요. 응, 그렇게 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편히 쉬고 있어. 동서가 조금 풀린 것 같아 홀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와 수군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착한 둘째가 화가 난 거냐?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제가 실수를 좀 했어요. 실수? 야, 네가 아무리 윗사람이어도 둘째가 시댁단밥을 더 먹었으니 조심해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알겠니? 네, 어머님. 동서를 존중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꼰대들이 난리라더니 우리 집에도 젊은 꼰대 며느리가 들어왔네. 그렇게 동서 편을 들어주시고 주방을 나가셨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우아하고 구사함을 늘 정착하고 계신 분이었고 싫은 소리나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던 분이 저한테 충고를 하시니 뭔가 쎄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없는 순간에 아주 티나는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손주들 이 할머니한테 오거라. 성진이 성미야 이리 와서 할머니 좀 안아주렴. 어머님 우리 수찬이도 안아주세요. 걔는 네가 안고 있어라. 수찬이한테는 정이 안 간다. 네? 어머님. 우리 성진이 성미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아이고 할머니라고? 우리 귀염둥이 강아지들 우쭈쭈 사랑한다. 시어머니는 제 아들이 첫돌을 맞이했을 때에도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도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흐흐, 우리 장손이 벌써 이렇게 컸어. 아주 멋있고 잘생긴 게 꼭 우리 큰아들 어릴 적 모습을 보는 것 같네. 여보, 당신도 우리 장손을 안아봐봐. 됐어요. 그 애가 얼마나 큰데 안아줘요. 난 허리 아프니까 당신이나 실컷 안아줘요. 그리고 수찬이가 뭐가 잘생겼어요? 우리 성진이가 훨씬 더 사내답게 잘생겼구만. 그 참 사람이 왜 그러나? 다 같은 손주인데. 왜 수찬이한테만 냉랭하게 대해? 내가 언제 냉랭하게 대했다고 그래요? 안을 힘이 없어서 못 앉는 거라고요? 당신 설마 당신 피가 안 섞인 손주라서 이러는 거요? 네. 아니거든요. 나도 수찬이 자주 안아줘요. 그리고 애들 앞에서 피가 섞였네 말았네라는 소리는 하지 마요. 내가 큰아들한테 괴물하고 광고하는 거예요. 사람 참. 알았네. 앞으로 그런 소리 안 할 테니 당신도 손주들을 공평하게 대하도록 해. 시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요. 해야 할 말이 있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저와 남편을 제외한 식구들은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는데 아들이 두 돌 지난 이후부터는 확실하고 극명하게 갈린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과 조카들을 차별하는 걸 보고 시모와 시동생 부부에게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지냈습니다. 또 남편과 시동생도 회사에서 갈등 빚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좀 하라는 일이 있어서. 여민이 이 자식이 법인카드를 제멋대로 쓰고 다녀서 혼 좀 냈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 덤비더라고. 뭐? 소방님이 당신한테 욕을 해? 그리고 덤볐다니? 당신한테 주먹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 그냥 둘 다 멱살 잡고 한참 말싸움을 했어. 아무튼 연민이 그놈은 회사에서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멋대로 회사 카드를 긁고 다녀서 화가 나. 그렇게 마음대로 회사 카드를 쓰면 안 되지. 나랑 동서 사이도 안 좋은데 당신까지 그렇다고 하니 씁쓸하네. 저나 남편이나 시동생 부부를 좋아하지 않는 건 똑같았습니다. 동서와 둘이 만나거나 애들을 같이 만나 노는 일은 없도록 하였고 밖에서 우연히 만나도 간단히 안부만 전하고 지나쳤어요. 그렇게 해가 3번 바뀌도록 시동생 부부와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고 시댁에서 만나도 뜨뜻미지근하고 어색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시댁에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며 온 식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의 건강이 약해져서 모두 걱정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남편과 달려갔더니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고 혈관 넓히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님 어떡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도 절제하며 드셨는데 심근경색이라니요. 수술해도 이전처럼 건강해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대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야? 동서, 우리 아버님 무조건 쾌차하실 거야. 가만 부리니까 분명히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실 거라고. 동서란 많이 놀라고 슬펐는지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도 그늘진 얼굴로 걱정의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틀 뒤 시아버지가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몇 주 동안 입원하시며 삐쩍 말라가셨어요.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생기니 모두 피폐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해 쓰러질 것 같아서
동서가 모시고 시댁으로 돌아갔고 남편과 시동생은 시아버지가 회사에 나가라고 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저에게도 그만 집에 가라고 손짓하셨습니다. 너도 집에 가야지. 우리 장손. 아버님, 수천이는 친정에 맡겼어요. 제가 곁에 있을 테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수천이. 수천이가 보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데리고 오라고 할게요. 고맙구나. 시아버지가 수천이를 보고 싶다고 하니 바로 엄마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데려왔답니다. 수천아, 할아버지 보고 싶으냐?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는 작던 사람이잖아. 그럼 할머니는? 할머니는 무서워. 작은 아빠 엄마도 무섭고. 우리 그지 상처가 많았던 모양이구나. 미안하라.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서방님과 동서랑 저희 부부랑 사이가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내가 잘 지내게끔 해야 했는데 그러게 못했다. 미안하다. 아버님, 괜찮다니까요. 사과 그만하시고 손자나 실컷 안아주고 뽀뽀해주세요. 그래. 우리 귀한 장손을 품에 안으니 몸이 다 낫는 기분이구나. 아주 좋다. 그날 밤까지 제 아들을 안고 있던 시아버지는 시댁 식구들이 오면서 수천이를 저에게 안겨주셨습니다. 뭐냐? 넌 여기가 애들 놀이터인 줄 아니? 네 시아버지가 수술받고 아파 죽겠는데 애를 왜 데리고 온 거야? 여보, 내가 보고 싶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네한테 뭐라 하지 마. 아이씨고 아주 잘나셨어. 귀한 장손만 당신 손주야. 성진이 성민은 보고 싶지도 않아. 그 아이들은 유치원에 있을 시간이니 부르지 못한 거지. 괜히 오해하지 마. 손주들은 모두 귀하니까. 시어머니가 좋아 수천이를 쏘아보더니 퍽짓으로 나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휴게실에 나갔다가 곧 친정으로 가서 아들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더 입원한 시아버지는 토원 치료를 받게 되어서 퇴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 지내게 되셨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 제가 매일 찾아가 시아버지 수발을 대기로 마음먹었어요. 퇴원하신 다음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저와 남편을 씹어먹을 듯이 째려보더군요. 야, 니들 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영훈이 너를 회사 대표로 앉히겠다더라. 네 동생은 과장 자리에서 일을 더 배우라고 했단 말이야.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똑같은 아들인데 누구는 회사 수장을 시키고 누구는 뼈 빠지게 일해도 과장에서 머물게 하는 게 상식에 맞는 거냐? 어머니,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영민이는 뼈 빠지게 일한 적 없어요. 회사에 출근 도장 찍고 널널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뻐기고 퇴근하는 놈이에요. 이놈이 어디서 동생 욕을 해? 야, 수장 아들이 좀 편하게 회사 다니면 안 되냐? 노릴 걸 노리는 게 죄라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너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고. 시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제 남편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되어 시모와 시동생 부부가 열이 끊고 있던 겁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삭막해지는 것 같아 제가 말려보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한테 대표 자리를 준 건 그냥 큰아들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제 남편이 서방님을 모른 척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수님, 회사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빠지시죠? 야 임마, 너 지금 형수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 일은 형과 나의 일이잖아. 아무튼 난 아버지한테 지휘해버렸다. 나의 과장 자리에서 일어나 제대로 배우라고 하니. 기가 막혀 죽겠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사를 2배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걸 왜 모르는 건지. 네가 회사를 2배로 성장시킨다고? 지나가던 똥개가 비둘기 똥 받아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 할 일을 제대로 했어봐. 최소 부장이든 이사 자리를 주셨을 거라고. 여보, 그만해. 이러다가 싸움 나겠어. 형인 당신이 참아.
아버지가 쓰러져서 누워 계신데 밥그릇만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 놈이 한심하니 화가 나잖아. 남편의 시동생에게 진짜 화가 많이 나서 당장이라도 주먹을 뻗을 기세였습니다. 저와 동서는 그 사이를 파고들고 싸움으로 커지기 전에 말렸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 남편이 시아버지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되었는데 시아버지는 몇 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게 아빠처럼 잘해주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 황망하고 비통하더군요. 아버님하고 부르면 눈앞에 나타날 것 같았는데 현실에 그렇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르고 시댁과 저희 부부의 사이는 조금 가까워졌어요.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실 테니 오해 있게 잘 지내보자고 남편이 먼저 시동생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민아, 그동안 형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다 풀어라. 그래, 다 풀게. 형도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잊어줘. 우리 형제 앞으로 잘 지내보자. 물론 어머니와 지수씨도 다 같이 잘 지내도록 해요. 형, 그런데 난 언제쯤 진급시켜줄 거야? 진급? 너 과장 3년 차잖아. 내년에 진급 심사 있으니까 1년 뒤에 심사 받고 진급을 해야지. 뭐라고? 나더러 절차를 받고 진급하라는 거야? 형, 방금 잘 지내보자고 하더니 혼자 회사 처먹고 동생은 알아서 진급하라는 거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영민아, 네가 회사에서 구축한 게 없잖아. 직원들에게 인정부터 받아. 그러면 얼마든지 이사 자리에 올려줄 테니까. 지금 너는 아직 능력이 없으니 노력부터 해야 해. 아, 그러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만하자. 회사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남편의 시동생이 일은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노력하는 자세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더 심하게 반항하려는지 제멋대로 회사를 안 나가기도 하고 잠깐 출근했다가 놀러 가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제 남편과 시동생과의 사이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다가 동서와 조카 애들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동서 오랜만이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아버님 돌아가시고 2번 더 봤었나? 왜 연락해도 안 받았어? 그게 그냥 죄송해서요. 뭐가 죄송해? 자네가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니요. 제 남편하고 아주버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철없이 회사를 놀러 다니잖아요. 그건 서방님 잘못이고 동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 우리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키즈 카페나 갈까? 내가 쏠게. 네, 좋아요 형님. 동서와 조카 애들, 저희 모자가 같이 키즈 카페로 향했고 아이들끼리 볼 풀장에서 노는 걸 보며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동서, 혹시 나한테 쌓인 감정 있어? 그런 게 있으면 풀어. 네,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을까? 동서 무슨 일 있어? 같은 여자로서, 식구로서 이야기해봐.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들어줄 수는 있어. 형님, 그럼 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실은 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여자랑 살림까지 차렸어요. 회사 앞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자랑 살고 있다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동서는 그걸 알고 어떻게 했어?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이가 저희 친정에 돈 해준 게 엄청 많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거고 바람은 바람이지. 이혼을 하든 정신을 차리도록 제 패주든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같이 가서 그냥 조져줄까? 네, 형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동서랑 나랑 남이야?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그런데 상관녀는 뭐하는 년이야? 술집 여자래요. 얼굴 봤는데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쌍판떼기가 잘나봤자지. 늙으면 다 똑같아. 아무튼 그냥 잡으러 가자. 말 나온 김에 내일 어때? 네, 정말요. 정말 찾아가서 혼내주실 거예요. 그렇다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아줌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대로 보여주자고. 오랜만에 만난 동서는 전처럼 예의 없이 굴지 않았고 힘없고 기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시동생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데다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우울한 마음이 배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동서를 불러 시동생이 살림을 차린 상간녀의 오피스텔로 찾아갔습니다. 조인종을 누르자 진짜 인형같이 생긴 아가씨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뭐야, 아줌마는? 오빠 마누라. 그때 본 아줌마 맞지? 근데 여긴 웬일이래? 니년이 그냥 맞구나. 우리 서방님하고 바람난 년. 뭐야, 이 아줌마는? 혹을 하나 달고 와서 나의 겁질을 본 거냐? 나이 처먹고 하는 짓들하고는. 어이, 아줌마들. 조용히 꺼져. 괜히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사라지라고. 상간녀가 현관문을 도로 닫으려고 하자 제가 구둣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곤 씩 웃으며 현관문을 열고 상간녀의 실리콘이 들어있는 코에 주먹을 날려줬어요. 이 미친 또라이는 뭐야? 당신 뭐야? 코피 스바 코가 진짜 안 좋다나. 실리콘을 좋은 걸 쓰지 그랬냐. 코가 주저앉으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네. 야, 너 그 가슴도 가짜지? 아줌마, 나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야. 내가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었을 것 같아? 회장님들 사귀면서 만난 마누라들이 한 트럭은 된다고. 그리고 항상 맞짱 뜨면 내가 이겼단 말이야. 그래, 그럼 덤벼봐. 붙어보자고 이 실리콘 덩어리야. 제가 주먹과 싸대기를 흠씬 날리자 상간녀는 힘도 못 쓰고 얻어터졌어요. 여태껏 상대해온 여자들과 차원이 다른 실력의 싸움꾼이니 얻어터지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동서는 제가 자랑스러웠는지 놀란 얼굴이었다가 한박 웃음으로 표정을 바꾸며 응원을 하더군요. 이겨라, 우리 형님 이겨라, 파이팅 형님, 그냥 가슴에 싣고도 확 주저앉게 해주세요. 동서, 오늘 인연을 제대로 둑쳐서 다시는 서방님을 못 만나게 해줄게. 인연 끝장내고 같이 서방님 만나러 가자. 형님 감사해요. 이렇게 절 위해 힘을 써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내가 언니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동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저는 상간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록 개피듯이 피줬습니다. 곧 기절해버린 상간녀를 침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동생이 오피스텔로 들어오더군요. 직접 찾아가려고 했는데 알아서 와주니 일이 수월해졌답니다. 아니, 이런 니김이 당신 교수님이 여기서 뭐하고 내 애인 얼굴에 왜 저 모양이 된 거야? 서방님,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 살림까지 차리셨어요? 철딱서니가 없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바닥인 줄은 모르겠네요. 하늘에 계신 아버님이 보시면 통곡하시겠어요. 형수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부의 문제라고요.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죠. 저 서방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결하려고 동서랑 찾아온 거예요. 서방님 계속 바람을 피우실 건가요? 여기서 얻어 터지실래요? 존나 짜증나네. 당신 나중에 집에 가서 봐. 그리고 형수,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나서지 말고 그만 돌아가요. 저 여자 데리고 병원 갈 테니까 비켜요. 서방님,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동서는 서방님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니까 정신 차리고 조강기차한테 사죄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아니면 회사에 소문내서 서방님 쫓겨나게 만들 겁니다. 호수, 진짜 여기 나오실 겁니까? 자,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전할까요? 아니면 전혀 정리하실래요? 진짜. 알았어요. 저 여자 정리할게요. 약속합니다. 형한테 그냥 알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럼 약속했으니 꼭 지켜주세요. 또 이런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 싹둑 잘라버릴 겁니다. 뭘 절로요? 뭐긴 뭐예요. 전현한테 쓰는 서방님 물건이죠. 아무튼 약속하셨으니 우리 동서한테 충실하세요. 그렇게 동서가 마음고생하는 일을 해결해주자 동서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시댁에 만났을 때는 저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고요. 동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응? 나한테 인사 안 해? 그게 끄덕였잖아요. 동서 이거 서운한데 우리가 이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 거야? 형님 조용히 하세요. 시어머니가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부부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뭐? 전에 지금 장난해? 내가 우스워?
그만 시비 걸고 주방이나 가보세요. 어머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 동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네. 사람은 안 변하나 봐. 동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를 피하며 차갑게 굴었습니다. 시동생이 시켜서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냉랭하게 대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전처럼 거리를 두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2년 뒤 남편이 몸이 아프게 되면서 온 식구가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심근경색? 네 아버지가 알다 심근경색이라고? 네 나이가 몇인데 그런 병이 걸려? 죄송해요 어머니. 그리고 영민이, 시수씨, 괜히 저 때문에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합니다. 형, 나 철드는 거 보겠다며. 이렇게 약해지면 어쩌자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내 몸이 이 모양이 됐네. 미안하다. 형 수술하고 나면 얼마나 쉬어하는 거야? 글쎄, 수술하면 좋아지겠지. 에휴, 형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 내 가슴이 아프다. 난 형을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형, 사랑해. 그리고 꼭 회복해서 날 이끌어줘. 네 녀석 오글거리는 소리 하기는. 그래, 내가 그 차에서 널 회사 이사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이끌어줄게. 잘해봐. 형, 그럼 회사 운영은 누가 하는 거야? 형이 없는 동안 누군가는 회사를 운영해야 하잖아. 아, 전무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회사에 가장 오래 다니셨으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니까 네가 가서 많이 도와드려라. 아, 전무님한테 맡겼구나. 그래 알겠어. 그럼 수술 잘 받고 얼른 들어와. 남편과 시동생의 대화가 오가는 걸 보니 형제애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좋았어요. 그리고 동서와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걱정하며 저에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네야, 네가 내 아들 좀 잘 보살펴서 낫게 해주렴. 형님 힘내세요.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머님, 동서, 고마워요. 저 이 남자 절대로 더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금방 회복해서 전처럼 잘 지낼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수술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났습니다. 그이는 당장 일할 수 없는 몸이어서 집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약을 잘 복용했는데 왼쪽 가슴이 많이 아파서 손으로 자주 부여잡았어요. 여보, 또 심장이 아픈 거야? 왜 이렇게 쓰러리지? 여보, 너 여기로 물 좀 줘. 가만히 누워있어. 가져다 줄게. 제가 그 일을 잘 돌본다고 해봤지만 아픈 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장실에 갈 때도 벽을 짚으며 걸어야 했답니다. 일주일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낯선 아줌마가 집에 왔어요. 큰애야 너 힘들지? 내가 간병인을 한 명 데리고 왔다. 혼자보단 둘이 돌보는 게 좋을 테니 시험시험 해라. 간병인이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심근경색 그거 엄청 아픈 병이야. 내가 네 시아버지를 돌봐봤잖아. 간병하는 사람도 엄청 힘든 거 나도 잘 안다. 그러니 낮에는 네가 간병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네 아주머니한테 맡겨라. 안 그래도 남편이 밤에 자주 깨긴 해요. 제가 남편 목소리를 못 들어서 약을 못 챙겨줄 뻔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 나도 안다니까. 그러니 밤에는 이 간병인한테 맡기고 탁 쉬어라. 저는 시어머니와 시동생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동서와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요즘 어때요? 조카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죠? 손주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더 바빠진 모양이더라. 학부모가 해야 할 게 많다나. 나도 잘 모르니까 나중에 네가 연락해보렴. 네 어머님, 잘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붙여준 간병인이 저녁마다 와줘서 그이가 잠들 때 저도 똑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몸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많이 아파? 몸이 이상해. 열이 펄펄 나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어. 여보, 약 좀 줘. 약은 아까 먹었잖아. 의사 선생님의 심하게 아프면 약을 조금 늘려도 된다고 했어. 올려줘. 알겠어, 자 여기. 다시 약을 먹고 누운 남편은 잠이 들었고
잠시나마 고통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남편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일어나봐요. 아저씨가 숨을 안 쉬어요. 뭐라고요? 당장 119 불러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볼 테니까. 그이의 코와 입에 숨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 후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을 수십 차례 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고 병원까지 데려갔지만 남편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황망해서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죠. 남편의 사망 조사를 위해 경찰들이 왔어요.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더니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눈에 불을 켜고 형사들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형 두고 믿으세요. 심근경색 수술을 잘 되었다고요? 맞아요, 형사님들. 정확한 원인을 찾아주세요. 우린 이대로 아들을 보내지 못합니다. 형사들은 일리 있는 말이라며 검사의 부검 영장을 받아와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삼킨 병원 약이 있었는데 그걸 검사했더니 심근경색 약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형사들은 저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읊더군요. 닥치희 씨, 당신을 과실 치사죄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뭐예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남편을 해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박진희 씨, 당신 남편에게 먹인 약은 심근경색 약이 아니었습니다. 비아그라였다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 줄 아십니까? 뭐라고요? 비아그라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대로 약을 지은 거예요. 제 주머니에도 그 약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잘 됐네요. 그것도 검사해봅시다. 간병인이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캡슐에 비아그라를 가루로 만들어 담았다고요. 겉으로 봐서 구분이 안 되게 한 거죠. 증인의 증거까지 완벽하니 같이 경찰서로 갑시다.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내가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해쳤다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저는 발악하며 형사들을 뿌리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분노한 표정으로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내 큰아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약을 바꿔치기해서 신경지가 오게 한 거였어. 왜 그랬니? 돈 때문이야? 내 아들 재산이랑 회사 지분을 네가 가져가려고 그런 짓을 한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아니라고요. 그렇단 말입니다. 호수, 당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형을 앙사간 네 년을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말겠어.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그 여자 같다고 말해봤지만 저를 범인으로 몰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경찰들은 계속 회유하며 자백을 받아내려고 하더군요. 박진희 씨, 지금이라도 인정하면 감형받을 수 있어요. 잘만 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난 아니라고요. 그만해. 변호사 불러줘요. 변호사랑만 대화할 테니까 변호사 불러달라고. 역시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그래요. 변호사 서서 변호 받아보세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증인도 있으니 아마 그 속은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형사는 그렇게 짓거리더니 변호사를 불러줬고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간병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일러주었죠. 변호사는 이미 제가 기소되었으니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검사의 기소로 구치소로 이동했고 죄소복을 입고 몇 주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지냈어요. 얼마 뒤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저를 증오하듯 쏘아받고 방청온 친인척들이 쌍욕을 퍼부으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병인이 제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과정을 봤다고 말하더니 검사는 제 옷에 묻은 비아그라 가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피고인은 남편을 해하려고 비아그라를 가루로 만드는 수고를 드렸습니다. 심근경색에 치명적인 게 무엇인지 핸드폰으로 검색한 것 증거도 있습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저는 그런 검색을 한 적 없어요. 제가 억울하게 말하니 변호사가 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변호사가 물증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 변호했지만 판사는 저에게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이년아,
넌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살게 될 거야. 형수, 형의 복수로 만족하진 않지만 시궁창에서 오래오래 썩어요. 아, 너 감옥 가게 됐으니 큰아들 유산이랑 회사 지분은 우리가 받을 거야. 이제 첫대 회사는 내 아들이 잘 운영할 거다. 어머님, 지금 회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 억울해요. 제가 남편을 해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해? 제가 아니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그랬겠죠. 아니면 약국에서 약이 바뀌었거나요. 지랄도 정도껏 해라. 증거가 모두 널 가리키고 있는데 끝까지 오리말이냐? 너 감옥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이 사악한 년아. 그렇게 교도소에 이감되었는데 억울하고 이대로 남편을 해친 년으로 남을 수 없어 변호사님이 제대로 준비하고 항소해서 2심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출소할 준비를 하라고 다신만만하게 말하더군요. 존경하는 판사님, 이 모든 사건의 진짜 증인을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증인의 증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피고인의 동서입니다. 제가 나서지 않으면 형님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것 같아 양심은 고백하러 왔어요. 동서. 사실 저도 방임했으니 죄인입니다, 판사님. 제가 제출한 녹음본을 들어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른 채 바들바들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제 변호사가 제출한 동서의 핸드폰에 녹음 음성이 켜졌어요. 연민아, 아줌마 데리고 왔다. 어머, 그때 아버지 돌봐주던 그 아줌마 맞지? 얼굴이 좀 바뀐 것 같네? 허허, 지난번에 사모님께서 돈을 많이 챙겨주셔서 조금 고쳤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비아그라 배갈에 갈아서 캡슐에 넣었어요. 심근경색약이랑 똑같으니까 바꿔치기만 하면 일은 쉽게 풀릴 겁니다. 애비랑 애들이 같은 병에 걸려 뒤지는 게 좀 걸리기는 한데 아줌마만 믿을게요. 암요, 저만 믿으세요. 심근경색에는 이 비아그라로 보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감쪽같이 바꿔치기 하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한창 때는 소매치기로 이름을 날렸었다고요. 아줌마가 재밌으시네. 그런데 아줌마, 만약에 걸리게 되면 그럼 무조건 제가 혼자 안 되시라고 해야죠. 제가 감옥에 가면 사모님이 매달 1,000만 원씩 주신다고 했습니다. 1,000만 원? 어머, 너무 부하게 주는 거 아니야? 야, 사람 하나 보내버리는데 돈이 적게 되겠냐? 이 아줌마가 일을 성공해도 이 다물게 하려면 돈이 든다고. 그리고 어차피 네 아버지 회사가 네 것이 되면 돈으로 코를 풀고 살 텐데 아줌마한테 주는 돈이 아깝겠냐? 하긴 내가 회사만 가지게 되어도 한 달에 수억씩은 벌게 되지. 아무튼 아줌마가 일을 잘 해줘야 해요. 우리 형수가 눈치가 빠르고 형한테 계속 붙어있을 테니까 타이밍 잘 맞춰서 바꿔치기 하라고요. 네, 서장님. 걱정 그만하세요. 저 이 바닥에서 탑입니다. 누가 꼰지르는 거 아니면 절대 걸리지 않을 거예요. 꼰지르긴 누가 꼰지릅니까? 여보, 더시 집에 있었어. 방에서 뭐 하고 오셨어? 그냥 누워있었어, 피곤해서. 그럼 계속 쉬지. 왜 나온 거야? 혹시 우리가 하는 대화 들은 거야? 아니, 무슨 대화? 못 들었구나. 대화 아니야. 이 아줌마는 우리 형 돌봐줄 감량인 아줌마야, 이사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저는 그만 나가볼게요. 아줌마, 우리 큰아들 좀 잘 돌봐줘요. 우리 며느리 편하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 녹취록을 들은 판사님과 법정원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 간병인은 눈을 부릅뜨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이윽고 다음 녹취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영민아, 게임 끝이다. 방금 전화 왔다. 두졌다? 아, 심령뒤로 응급실 실려갔는데 소용이 없다고 하네. 간병인이 이 처리를 아주 잘했어? 어머, 그런데 우리 개선에 착오가 있어. 뭐? 네 아버지랑 형이 없어졌는데 무슨 착오가 있다는 거냐? 형수가 있잖아. 우리 형 재산을 그년이 다 처먹을 거 아니냐고. 게다가 형 회사 지분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어? 바로 형수란 말이야. 형 지분의 회사의 절반이 넘는데 그걸 그년한테 빼앗겨야겠어? 나는 그년이 알아서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걔는 순하고 멍청해서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줄 거야. 아니, 내 생각은 달라. 그년도 끝장내주면 좋겠어. 어떻게 끝장을 낸다는 거냐? 걔는 아픈데도 없고 쌩쌩하잖아. 엄마, 우리 형을 해친 여자로 감옥에 보내는 건 어때? 그럼
평생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회사 지분이나 재산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잖아. 말 되네. 그런데 감옥은 어떻게 보내자고? 우리가 가서 쇼를 좀 해야지. 형을 잡고 우열하면서 부검하자고 하자. 그럼 비아그라 성분 검출이 될 것이고 간병이나 대증원하라고 하면 되지. 약 바꿔지게 한 게 형수라고 말이야. 그럼 아주 깔끔하게 교도소에 말뚝 박게 될 거야. 어쩜 우리 아들은 이리 더 똑똑할 수 있는 거니? 역시 내 아들 영빈이는 천재야 천재. 내가 형한테 빼앗긴 걸 생각하니까 머리가 저절로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아무튼 이젠 엄마랑 나의 시대야. 화끈하게 일 끝내고 만찬을 즐기고 여행을 떠나자고. 어허허허, 그래, 우리 멋진 아들. 그럼 슬슬 병원에 가볼까? 엄마, 인공눈물 챙겨. 영이 제대로 해서 형수를 끝장내자고. 그렇게 두 번째 녹취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녹취에는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뭐냐? 너 언제부터 거기 서 있던 거야? 어머님, 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게 만든 거 어머님이 꿈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똑같이 보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새아가, 너 뭐 잘못 먹었니? 아버님, 형님은 가만히 두세요. 감옥에 보내지 말라고요. 이 년이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야, 네 친정에 해준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네 애미 병원비에, 네 오빠 빚 갚아준 거에, 네 여동생이 사고 쳐서 합의금까지 다 내준 거, 내 입으로 말해야겠니? 야, 앞으로 계속 우리 덕에 먹고 살고 싶으면 주둥이 다물고 있어. 그 혓바닥 잘못 놀리면 네 친정을 확 갈라버릴 거야. 어머님, 저도 공범이에요. 다 알고 있었으니 공범이라고요. 그런데 형님을 감옥에 보내는 건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좋게 말하면 회사 지분이고 유산이고 다 주고 떠날 겁니다. 형님은 돈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야, 걸리적거리고 찝찝하니까 처리하려는 거야. 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 꼭 그래야만 해요. 이년이 왜 착한 척을 하는 거야? 야, 너도 네 소리 동서 싫어했잖아. 꼴 보기 싫다고 말한 것만 수십 번이잖아. 아무리 꼴 보기 싫다고 해도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동서의 대답에 시모가 뺨을 갈겼는지 짝 소리가 핸드폰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녹취록 속 동서는 울음을 터뜨렸고 시모가 시키는 대로 입을 다물겠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깔깔 웃으며 끝이 났죠. 녹취본을 모두 들은 판사님과 검사님은 기소할 대상이 제가 아니란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판사님은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형사들이 시어머니, 시동생, 간병인 그리고 동서까지 긴급체포를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울며 법정에서 나와 구치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벗어났답니다. 몇 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세상 밖으로 나오니 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아스팔트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얼마 뒤 시댁 식구들과 간병인이 죄수복을 입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시모와 시동생 간병인은 아주 오랜 징역을 받게 되었고 방임한 동서도 꽤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네 사람은 모든 걸 포기했는지 생기 없는 눈동자로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교도소에 들어간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 날 많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형님이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죄 짓고 발 뻗고 잘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발 뻗고 잘 자고 있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아버지를 무사하게 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에 해준 게 많아서 입을 다물고 모른 척한 거라고요. 이번에 아주버님이 돌아가시고 형님까지 위기에 처한 걸 보고 더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형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 마음 편하려고 진실을 밝힌 거니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고맙지 않아. 내 남편을 잃게 된 나쁜 놈 중 하나가 동서니까. 그래도 진실을 밝혀준 용미 때문에 찾아온 거야. 동서 거기서 벌받고 평생 숙제하며 살아. 동서는 어머님이랑 간병인이랑 다르니까 교화해서 나오길 바래. 네, 벌받고 숙제하면서 살게요. 그런데 제 아들 성진이랑 딸 성민은 어디서 지내는지 아시나요? 동서 친정 부모님이 데려가셨어. 애들은 이제 부모 없이 자랄 거야. 동서 부모님이 출소해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라. 편지도 쓰지 말고. 아, 그렇군요. 우리 애들한테 부끄러운 부모가 됐으니
그래야겠죠. 형님, 저 그만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지 않아. 들어가. 동서에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평생 만날 일도 없다고 통보하고 교도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비님, 저도 잘 부탁드려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제가 아는 게 없으니 많이 가르쳐주세요. 아마 잘 해내실 겁니다. 제가 남편의 자리를 물려받게 되자 반발하는 임원들이 많았지만 전무님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배우고 일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죠. 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며 회사의 수장으로 일하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저의 사연이 끝이 났네요. 끔찍한 이야기이죠. 이제 조금 남편과 시아버지의 꿈을 덜 꾸고 있습니다. 시모자와 동서, 간병인, 이것들이 끝까지 어떻게 벌을 받는지 지켜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